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오픈 AI가 출시한 챗GPT가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여간 오픈 AI가 출시한 챗GPT 또 인공지능 어떤 것인지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서정현 석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요즘 바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사실 저희가 오늘 챗GPT만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작은 챗GPT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인공지능 모델입니까? 가능한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챗GPT는 언어를 생성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언어를 생성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처럼 언어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어 하듯이, 미국 사람이 영어 하듯이 예. 그렇게 언어를 쓸 수 있게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언어 모델을 학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문법이란 말을 쓰죠. 예. 예.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우면 그 영어 언어 모델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컴퓨터 인공지능에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들이 쫙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 그걸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주로 학습은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단어가 나올지,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걸 학습하는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챗 GPT 사람들이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이름을 좀 해부를 해보면 네.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챗 GPT, 챗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채팅을 하고 말을 하는 걸 얘기할 테니까 챗을 하는 GPT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GPT라는 건 그럼 뭐냐? 그러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단어의 뜻을 알면 이 챗 GPT가 뭔지 또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게 결국은 트랜스포머예요. 이 트랜스포머의 일종이라는 건데 그럼 트랜스포머가 뭡니까? 트랜스포머는 변환기예요. 예. 우리 옛날에 220볼트를 100볼트로 변환하는 것도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를 변환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언어를 변환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넣었을 때, 한국어를 넣었을 때 영어로 변환해주면 그것도 변환기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이거 이제 트랜스포머, 대화 응답 변환기라는 겁니다. 입력으로 나는 KBS 머니올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입력으로 트랜스포머에다 넣어주면 사실 트랜스포머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인코더라 그러고요. 하나는 디코더라 그럽니다. 인코더라는 게 뭐라 하면은 들어온 문장을 어떤 숫자 벡터로 표현한 우리가 인터널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인 표현으로 어떻게든 문장을 숫자의 어떤 리스트로 표현을 하는데 그 숫자의 리스트가 희한하게도 그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 숫자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학습을 해놓은 거죠. 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마치 암호화하는 걸 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암호화된 거를 디코더를 통과시키면 디코더 변환기를 통과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다른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화 응답을 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넣었을 때 반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KBS 머니올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코더를 트랜스포머를 통과하면은 반갑습니다라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일종의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코더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어 번역 디코더를 거기 붙여버리면 영어를 나오게 하고요. 예. 중국어 번역 디코더를 붙이면 중국어로 바뀝니다. 그림으로 생성하는 걸 붙이면 그림이 나오고. 그렇죠. 그림으로 생성.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예시를. 빵떡 모자와 검정 폴라티를 입은 히바 이누견
그 입력을 넣어주면 이것이 나중에 디코더 변환기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트랜스포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뭐 뒤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2017년에 구글에서 이제 번역기를 만들면서 제안했던 모델이에요. 예.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큰 신경망 구조인데 지금 여기 이제 박스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GPT 그 챗 GPT의 트랜스포머는 디코더 부분만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디코더 부분만을 썼다는 거는 인코딩 안 하고 그냥 생성만 하는 겁니다. 네. 문장이 들어오면 생성만 해서 내보내주는 건데 그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디코더 부분만을 96층으로 쌓아 올린 굉장히 거대한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뭐냐? 그냥 변환기다. 네. 근데 입력 문장을 넣었을 때 뭘로 변환하느냐? 그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이죠. 이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다. 네. 자, 프리트레인드라는 거는 미리 이제 훈련이 돼 있다, 미리 학습이 돼 있다, 이제 그런 뜻일 텐데요. 맞습니다.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 이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제가 그 GPT-3 그 모델을 보여줬는데요. 예. 디코더를 96층으로 그 쌓아 올린 큰 아주 거대한 신경망 회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입력 문장을 넣어줍니다. 예. 입력 문장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언어 모델을 학습했다라고 할 때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걸 학습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입력 문장에 이렇게 넣어줘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가로를 넣어주고 출력해서 얘가 출력하게 만들어 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이런 것이 아마 정답이 될 텐데요. 간다 그래도 되고 갔다 그래도 되고 이 출력을 나오게 만드는데 사실 처음에는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오늘 학교에 뭐 이상한 문장을 내놓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정답하고 다르게 되죠. 네.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가 정답인데 그냥 처음에 아무런 학습이 안 됐으니까 아무 문장을 내놓을 겁니다.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답과 그것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예.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전문 용어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이 뭐냐면 이 96층짜리 디코더에 있는 신경망에 있는 값을 조금씩 전부 바꾸는 겁니다. 예. 어떻게 바꾸느냐? 정답에 가까워지게. 그거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하느냐면 보통 학습 데이터를 수백억 문장을 집어넣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문장을 계속 쉽게 얘기하면 계속 외우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200억 문장을 다 외우게 나면 굉장히 이제는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학습했다. 그래서 그걸만큼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뭐 일반인들이 이 지금 말씀하신 백 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뭐 수학적으로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는지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분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요새. 정확하게 모르지만 미분을 예. 쓴다라는 그러니까 편미분 쓴다는 정도 알면은 제가 보기엔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너러티브라는 거는 이제 뭔가 뭐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예. 자 생성해낸다, 만들어낸다. 인공지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제너러티브라는 표현은 생성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왜 제너러티브란 말을 썼냐면 디코더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다 그랬는데 예. 인코더는 암호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뭐냐면 암호화되어 있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제가 암호화라고 표현은 좀 이상한데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바꾸는 걸 디코더라 그러거든요. 문장이나 이런 그림으로. 그러니까 디코더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생성에 특화되어 있는 변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GPT라는 거는 자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다. 생성하는 모델이고 미리 훈련이 된 모델이고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챗 GPT가 기존의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할까요? 생성 AI와
또 어떤 점이 달라진 건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알고리즘이 있었으니까요. 그 차별성에 대해서 좀 이제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게 신경망 학습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지는 뭐 7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배경에 이 신경망 학습, 이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는데 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의 컴퓨터와 신경망이라는 게 차이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똑똑한 거였습니다. 지능적이었는데 어떤 의미로 똑똑했냐면 계산을 정확하고 빨리 하게 하죠. 예.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합니다.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이용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면 똑똑한 거 아닙니까? 계산 빨리 하죠. 어마어마한 걸 다 외우고 있죠. 그게 원래 컴퓨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사람이 잘하는 작업하고 굉장히 잘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산도 빨리 하고 많은 걸 기억을 잘하는 컴퓨터를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예.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5살짜리 아이도 잘하는 언어를 이해한다든가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 영상은 이건 고양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못하더라는 거죠, 컴퓨터가. 예.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컴퓨터는 뭘 기억을 할 때 메모리를 갖고 움직이는 기계고요. 예. 사람의 머리에는 그런 메모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지? 그러면 어디 메모리에 몇 번지에 가면 여긴 KBS의 스튜디오다. 이런 것이 저장이 돼 있질 않거든요. 예. 우린 그냥 알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는 메모리라는 게 없는데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옛날에는 잘 안 됐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에 나온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마치 예전에 그런 메모리를 갖고 뭔가 하려고 했던 시절의 인공지능은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을 가지고 배우려고 했던 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나이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문법으로 배우고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 한마디 하려면 머릿속으로 막 문장을 만들어 와요. 이게 그렇죠. 문법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자님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국어 하실 때 문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끝없는 그 학습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우죠. 어려서부터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이라는 거 모르고도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오히려 문법이라는 걸 나중에 따로 배웠죠. 국어 문법을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야 배웁니다. 그전에는 문법이 뭔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컴퓨터한테 그런 문법을 가르쳐서 언어를 하게 했더니 되게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신경망 구조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거와 같이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에 급속도로 발전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게 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교수님 이제 이 인공신경망 말씀하시면서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이제 최근 인공지능 연구에서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사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뇌는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컴퓨터의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컴퓨터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런데 인간의 뇌는 뇌세포가 이루어져 있고 그림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셀바디라는 게 뇌세포고요. 이 덴트리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입력을 받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엑선이라고 해서 다른 세포로 정보를 넘겨주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보면은 이런 뇌세포,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것들이 연결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전달하면서 인간의 지능적인 어떤 역할, 판단을 하고 뭔가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한테 하려고 했더니 컴퓨터는 계산을 잘하니까 그 뇌세포가 작동하는 원리를 수학적인 모델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것이 뉴런 뇌세포 하나인데요. 그거를 인공신경망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한 게 B라고 하는 그림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부로부터 X 원소부터 이런 그 입력을 받으면 얘가 뇌세포 하나가 뭔가를 활동을 해서 계산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C라는 걸 보시면은 뇌세포가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연결점에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 뇌세포가 다른 뇌세포로 물질을 전달하는 것. 어떨 때는 많이 전달하고 어떨 때는 조금 전달하고. 근데 그 전달하는 양이 뇌세포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항상 단순한 그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요 시냅스 연결점을 학습할 때 조정하는 것. 그것이 그 D라고 하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셀바디에 해당되는 거고 그 셀바디는 뇌세포죠.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연결선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웨이트 값이 있습니다. 그 가중치 값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냅스에서의 화학물질 전달하고 그렇죠. 전달하는 양을 조절하는 그런 그 가중치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요. 그것이 일종의 학습되는 가면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 가중치가. 그 가중치가 변화하면서 학습이 잘 되면 그 신경망을 통과하면 정답을 굉장히 잘 내놓고 그게 학습이 잘못되면 가중치가 틀렸으면 자꾸 틀린 답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예. 의외로 이 인간이 판단하는 거와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신경망이라는 것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아까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학습시킬 때 한 번 할 때마다 그 숫자를 조정할 때 미분을 풀어야 돼요. 이 미분을 풀어서 이 점점점 그 에라 값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데 그 미분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만일 요즘 고층 신경망 GPT 같은 경우는 1750억 개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1750억 개의 숫자를 쫙 고쳐나가야 되니까 한 번 학습시킬 때마다 그거를 200억 문장을 번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못했어요. 예. 컴퓨터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2010년대부터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됐는데 해보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잘 안 되고 딥러닝 알고리즘이 점점점 개선되면서 이제 지금처럼 아주 훌륭한 성능을 내는 딥러닝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고요. 그 밑에 그 인셉션 넷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2015년에 나온 그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넷인데 보시듯이 벌써 굉장히 많이 복잡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죠. 이 정도 되는 것이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수님, 사실 이제 여러 인공지능 모델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됐는데 그렇다면 챗 GPT가 이제 기존의 대화형 인공지능하고 가장 크게 차별되는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생성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예. 챗 GPT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긴 문장 처리를 아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사용자가 아주 길게 설명을 했을 때도 그 내용을 적당히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응답을 아주 잘하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트랜스포머, 또 전문적인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트랜스포머에는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거기에 넣어놨어요. 구글에서 네. 처음 만들 때.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 지금 단어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서
한참 이전에 나왔던 거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니까 영어 문법은 예를 들어서 I라 그러면 M이 나와야 되고 U 그러면 R가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단수가 나오면 그냥 예를 들어서 he 그러면 is가 나와. the man 그러면 is가 나와야 되고 복수가 나오면 are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장이 희한하게 이렇게 나와요. 영어 문장을 보시면 the man who killed a person last week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is가 나올지 are가 나올지를 보려면 한참 전에 the man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앞에 어떤 부분을 봐야 지금 거를 답을 할 수 있을까? 단어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어텐션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거를 꼭 필요한 거를 얘가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T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긴 문장에 대해서 지금 생성해야 될 응답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얘가 다 학습을 해서 굉장히 잘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점이고요. 그 다음엔 뭐 흔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큰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채팅에 특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채팅 학습 데이터를 전문으로 수집을 해서 특화된 그 튜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어쨌든 이게 상당히 이제 기존 인공지능에 비해서 이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건데, 자, 이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여간 차별적인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노력들을 한 겁니까?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제 대규모 학습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니까 언어도 배우고 언어뿐 아니라 그 문서 안에 있는 지식도 학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굉장히 학습을 잘해서 이제 그 생성을 잘하게 됐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기 때문에 채팅에 특화된 튜닝만 했더니 채팅을 아주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를 썼기 때문에 긴 문장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속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챗GPT가 기존의 모델들하고 차별화된 성능을 갖게 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글이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특히 자연어 처리 이런 쪽에 이제 원천 기술을 사실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오픈 AI가 챗GPT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좀 쫓아가는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바드를 서둘러서 내놨는데 이 바드라는 인공지능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바드는 말씀하신 대로 트랜스포머라는 것 자체를 구글이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글이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였던 건 맞고요. 이제 구글이 급히 바드를 내놨죠. 그 바드는 그 람다라고 하는 구글의 이 개발한 언어 모델을 사용해요. 챗GPT는 GPT를 썼고, 예. 구글은 람다라는 그 언어 모델을 썼는데, 챗GPT하고 큰 차이는 없는 모델로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챗GPT는 그걸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가 2021년까지 모아놓은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는 2021년까지 있는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을 하는 거고요. 구글의 람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언어 모델에다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그 검색 대상이 되는 지금 최신의 문서들까지 처리를 해서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응답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훨씬 비교해 보면 조금은 앞서 있는 사실 모델인 것 같은데 이게 하여간 오픈 AI가 워낙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챗 GPT가 좀 바드보다 좀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선입견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바드 둘의 성능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점수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챗GPT가 승리를 했죠. 먼저 내놨으니까. 예. 그리고 챗GPT가
놀라울 정도로 응답을 잘 만듭니다. 굉장히 그 문장 자체로는 그 거의 하자가 없어요. 영어로서, 한국어로서. 가끔 이제 틀린 지식을 내놔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가 학습을 하는 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챗GPT 방식은. 예. 그러니까 2021년까지의 문서를 밖에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모아놓은 문서로 학습을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챗GPT 방식은 최신 문서를 다시 학습시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글의 람다는 그런 형식은 아니거든요. 예. 조금 다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게 더 낫냐, 이런 거보다는 일단 먼저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벌써 2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유리한 고지를 먼저 밟은 거죠. 2억 명으로부터 하루에 10개씩만 질문이 들어와도 20억 개의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데이터거든요. 질문은 아주 창의적인 겁니다. 그거를 계속 챗GPT는 지금 받아가고 있고 구글 사용자는 훨씬 적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챗GPT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성능으로 본다면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이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결국 이 생성 AI라는 게 챗GPT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결국 페이크 아니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패턴에 따라서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출력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야박한 평가도 내놓고 계시던데 교수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맞는 말인데요. 그건 예. 보기에 따라 표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제가 만일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라면 예를 들어서 이북 사람들한테 우리 막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세상의 말을 표현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혀 다르거든요.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아는 지식이 틀리면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챗GPT가 틀린 말 했다고 해서 챗GPT가 지능적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다만 챗GPT가 지식을 어디서 학습을 했느냐? 그냥 2021년까지 나와 있는 문서에서 학습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답을 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아직도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멋있게 답은 합니다. 예. 근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차는 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지능적인데 전문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얘는 지능이 좀 이상한 말을 막 하네.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아주 핵심이 별로 없는 멋있는 그냥 말은 멋있게 하는데 핵심이 하나도 없네. 예를 들어서 학점을 줄 때 보면 그냥 C+나 B- 정도? 그 정도 답을 냈는데 그건 교수님 생각이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영어로 근사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이 챗GPT를 활용해서 빙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제 검색 시장에서의 어떤 열세를 좀 만회하려고 하는데 이 전략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유는 챗GPT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이 검색 시장이에요. 예. 검색은 사람이 검색 질문을 던져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싶은데 지금 검색기가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검색된 문장을 주는데 거기에 첫 번째에 답이 있나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정확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검색된 문서를 보고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자기가 찾아야 되죠. 일일이. 챗GPT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질문을 하면 아예 검색을 다 해서 정답까지 쫙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요약까지 해서 내놓습니다. 예. 자, 그러면 누가 검색 엔진을 쓸까요? 챗GPT를 쓸까요? 그래서 챗GPT가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게 자꾸 가끔 틀린 걸 답을 하지 않냐.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 엔진 결과 보시면 관계없는 문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검색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들어가서 걸르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챗GPT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이 검색한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챗GPT가 조금씩 틀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 검색 기능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검색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선택을 아주 잘한 거죠. 예. 교수님, 사실 우리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이제 뭐 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또 LG AI 연구원 인재육성위원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싸움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우리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밌는 질문인데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답을 드리면 확실하게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실제 그동안에 글로벌 그 초거대 AI 연구 현황이라는 도표인데 이게 작년 7월에 만든 건데요. 예. 거기 보시면은 GPT-3, 그러니까 챗GPT의 초기 모형이죠. 예. GPT-3가 나온 게 2020년 5월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175B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1750억 개의 그 파라메터, 아까 시냅스라 그랬죠. 네. 연결선 1750억 개를 학습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래쪽에 한국이 있는데 2021년 5월에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바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네. GPT-3하고 같은 모형으로 했는데 이건 한국어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LG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같은 해 12월에 이제 엑사원이라는 거를 3천억 개짜리 파라메타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 파라미터 수가 더 많군요. 이건 뭐 그 모델을 키우면 되는 거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만큼 계산량이 훨씬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카카오가 2021년 11월에 좀 작은 건데 60억 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콕 GPT라는 걸 만들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큰 게 좋은 거냐, 작은 게 좋은 거냐 이거보다는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드는데 될 수 있으면 작게 만들어서 성능이 좋은 걸 만드는 게 그 기술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성능이 좋은 게 중요한 거죠. 모델이 크냐 작으냐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가고 있는 연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거 보면은 되게 한 1년 정도 늦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지금 세계 3위권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문제는 3위권이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거냐? 나름대로 잘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에서는 문제가 있죠. 항상 이쪽 분야는 1등이 독식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워치아웃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당장 오픈 AI가 지금 챗 GPT-4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들어가는 돈, 인력 이런 게 이제 뭐 점점 더 이제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자본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열세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우리 기업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응용을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용성을 갖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 거냐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니면 특수 목적용으로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버티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한 분야를. 깊게 버티컬 시장을 그걸 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특화되어 있는 챗GPT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모델을 만들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실은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그 인구가 영어를 쓰는 인구나 중국어를 쓰는 인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데이터의 열세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네. 영어인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인도나 아프리카만 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을 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저가의 그런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은 사실이에요. 어려운 환경은 사실이고.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리트레인드 그 초거대 AI 모델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도 하고요. 지금 뭐 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번역도 하고 이미지도 내고 심지어는 뭐든지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엔 프로그램도 코딩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기사도 써달라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신물질을 내가 원하는 신물질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 그 물질의 고분자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전문가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든다는 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많이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에 돈이 많이 드는 연구라 예. 대학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만 할 수 있고 그것도 큰맘 먹고. 그래서 정부도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를 지원을 하지 않을까. 연구 지원이나 이런 걸 해서 인재 육성이나 이런 데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돈을 버는 사실 수단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참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의 뭐 상업성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일단 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형이 된다면 상담하는 모든 일들, 고객 상담 이런 것들 전부 자동화가 되겠죠. 예. 근데 그렇지만 지금 챗GPT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상담에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담을 하려면 100%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고객 상담하는데 틀리게 상담하면 큰일 나죠. 예. 지금 챗GPT는 틀리게 상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담을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상담을 없앤다든가 또는 마케팅 광고 또 교육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 정말로 인간의 대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형 모델을 만드는 거는 챗GPT가 빛을 굉장히 보여줬지만 완벽하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같은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삶을 영위를 하는데 결국 이런 흐름을 잘 읽어야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기준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요. 가장 이 챗GPT나 바드가 가장 빠르게 대체할 직업 어떻게 보면 뭐 이 기능하고 또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고객 상담 업무를 100% 대체는 못하더라도 90% 이상만 대체해도 90% 이상의 상담사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번역 이런 거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생산성이 무지하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사 작성도 아마 문서 작성, 공무원들의 많은 일들이 사실 문서 작성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옛날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올릴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없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월스트리트 가면은 캔슈어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기업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그거 보면 기업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보고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대체되는 거예요. 자동화되니까. 옛날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막 연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업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자동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군이 되는 거죠. 언어를 가지고 요약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서 만들고 하는 직업군 아마 전부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최소한 당분간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자, 이거는 뭐 인간을 대체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감성적인 거, 인간의 감성을 이해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사무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이나 슬퍼하거나 이런 걸 느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감해주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또 창의성이라는 것도 사실 AI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챗GPT를 가만히 보면 훈련을 막 시켜놨더니 얘가 예의 바르게 아주 무리 없게 두리뭉실하게 응답을 잘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예. 그런 걸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죠. 그렇게 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재미있게 말하는 거, 이런 거를 배우는 거. 그다음에 인간하고 일반적인 상호작용, 이건 아직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상담원하고 막 전화하는데 어떤 사람 몇 월 며칠에 내가 도착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LA에서 15일에 회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15일에 회의가 있으니까 14일엔 도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굉장히 똑똑한 상담사죠. 근데 그런 어떤 커먼 센스라 그러나요? 상식에 해당되는 거. 무슨 회의가 15일 날 있으면 그 하루 전에 거기에 도착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지 응답이 그럼 14일 날 출발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인간의 상식을 동원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 대화는 아직까지는 좀 안 어렵다.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 챗GPT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사실 저작권 문제예요. 지금 이미 뭐 일부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사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뭐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이제 기준이 있고 우리도 사실 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된 상태인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런 합의된 그런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학습 데이터 저작권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생성된 것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빨리 그 사회적인 합의가 법적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학습 데이터 저작권도 심각하거든요. 지금 누가 책임을 지냐? 그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위배되는 게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질까? 지금은 학습시켜서 내놓은 회사가 아마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프리트레인드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연구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나라도 그런 연구를 시도를 기업들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생성된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주 미묘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생성하는 것들이 트랜스포머의 특징상 이전에 자기가 학습할 때 봤던 거에 뭔가를 가지고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는 내놨는데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그것 중에 다른 저작권과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을 때 저작권 위배냐 아니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저작권을 이 시스템이 갖는 건가? 누가 갖는 거지?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우리도 사회적이나 법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은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제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의를 하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부분하고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챗 GPT 보니까 자료 검색하고 결과를 참 잘 내놔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상 대화는 참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언제쯤 해결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하하,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제 생각에 옛날에는 이거 절대로 단기간에 뭐 50년 안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요즘에 발전 속도를 보니까 이거 조금만 좀 영역을 좁히거나 어떤 매우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일상 대화라는 것이 워낙에 우리가 그 많은 암묵적인 지식을 사용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라도 이거를 얘가 학습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뭐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오고 있으니까 그 추세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이 사용자가 워낙에 플렉서블, 우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예. 유연하기 때문에 이 챗GPT 같은 시스템이 좀 에러를 내더라도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일상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거기에 맞춰주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하고 아이하고도 대화를 하죠. 그다음에 전문가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전문가나 능숙한 상담사하고 대화하는 거를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5살짜리 애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면 좀 부족해도 우리가 대화하고 일상 대화 하거든요. 그 수준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엉뚱한 실수라고 하죠. 뭐 진짜 똑똑한데 어떨 때 보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막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왜 벌어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메모리, 우리가 컴퓨터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시스템 보면요. 그 많은 고객과 그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정확하게 기억해서 한 푼도 안 틀리고 다 계산을 잘합니다. 예. 컴퓨터가 워낙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주 단순한 건데도 얘가 많은 문서를 보여줬는데 그 안에 답이 있는데도 헷갈려요. 그래서 틀리는 답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절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워낙에 컴퓨터는 기억을 정확하게 잘하는데 근데 지금 응답하는 방식이 그 메모리를 안 쳐다보거든요. 예. 신경망에 학습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기억된 걸 가지고 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잘못 기억을 못하는 그거 뭐였지 뭐 이러면 답을 못하는 듯이 이상한 답을 합니다. 잘못 기억한 답을 하듯이. 그래서 그 문제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고요. 뭐 LG 뭐 모든 회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두 개를 잘 융합, 그 컴퓨터가 할 수 잘하는 것들을 잘 융합을 해서 좀 더 훨씬 더 신뢰감이 있게 응답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챗GPT의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2021년까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아마 이제 사전에 학습을 시키고 또 사람이 챗GPT 같은 경우에 일일이 내놓는 대답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이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과정을 막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지식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이건 뭐 언제 되는 겁니까? 검색 방식의 그런 그 대화형 검색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구글이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거, 구글의 바드가 그걸 시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챗GPT, 지금 나와 있는 챗GPT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챗GPT는 그 학습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최소한 한 달 이상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아서 학습을 시켜도 한 달 걸린다 그러면 항상 얘는 한 달 이전의 문서까지밖에 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서들을 어떤 형식으로인지 뭐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하든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든 정리를 해놓고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응답을 생성하는 기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knowledge grounded answer 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응답 생성하는 그런 기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됩니다. 아직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독과점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도 뭐 2등, 3등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 인공지능 예를 들어 시장에서 2등, 3등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컴퓨팅 파워도 그렇고 자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선도 기업들한테 이 집중되고 품질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뭐 2, 3등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검색은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검색은 네이버나 이런 그 우리나라의 검색 그 기업들이 잘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형으로 훨씬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지켜낸 거거든요. 예. 저는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글로벌 기업들이 잘하는 거는 굉장히 크고 넓게 가는 건 잘하는데 우리가 한국형으로 만든다?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영어로 뭘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쪽 데이터도 많고 우리도 학습을 시키면 영어나 다른 외국어 시장에 가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대화형 지능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게 처음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시장을 지켜나가면은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우리도 우리 지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자, 뭐 우리가 흔히 암묵지라고 하는 거, 직관, 창의성, 어떤 개념 학습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현 단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좀 어려운 분야인데, 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잘 안 될 거다 이건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극복을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슈퍼 인공지능으로 진화를 할 거다. 이렇게 뭐 보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차피 이건 답이 없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될 수 있었던 요소에는 뭐 하드웨어의 발전이나 통신의 발전이나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을 수 있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미래는 모르죠. 근데 하나 우리가 확실한 거는 컴퓨터 쪽에서 우리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 해결이 안 됐다 하는 문제는 항상 해결해 왔습니다. 길을 찾아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 해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거든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과연 컴퓨터한테 암묵지, 직관, 창의성 이런 거를 가르쳐야 하나요? 필요가 있으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막 학습시켰더니 지 혼자서 암묵지도 배우고 창의성도 배우더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 프로덕트로 뭔가 흉내내는 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질문하셨듯이 기자님 질문하셨듯이 이런 창의성이나 암묵지를 갖췄다. 전문적으로 아주 잘 갖춘 인공지능? 저는 그거는 글쎄요. 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니까 드는 비용 대비 개발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게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류 생존을 좀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좀 두려움을 갖고 뭔가 이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규범 같은 거를 좀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인가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군데서 봤지만 인공지능이 인간 전문가보다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까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총 쏘고 무기를 다루게 한다든가 이러면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대량 살상도 가능할 거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다 눌렀는데 다른 거에서 왜 못하겠어요? 예. 이 세상에서 총 제일 잘 쏘고 전쟁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런 쪽의 인공지능을 자꾸 개발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공지능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질 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이 위험하다, 그 자동차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음주운전이 위험한 거지 자동차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술이든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규범을 잘 만들어서 규범을 지키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만들듯이 인공지능도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게 될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이 그랬거든요.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전에 90% 전 세계의 90% 이상의 인류가 농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래야지만 먹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는 사람이 많았고요.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2%만 농업을 짓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이 인류 복지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인류의 복지에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할 텐데 잘못 쓰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주의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규정을 만드는데 특히 뭐 윤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윤리적인 뭐 규범이나 이런 거 없이 너무 그냥 막 앞서 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이그젬플을 보셔서 그런데요. 그게 널리 퍼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문제 요새 막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윤리 문제를 보여주고 제시한 사람들은 전부 개발자들이에요. 네. 개발자들이 개발하면서 보면서 자성을 하는 목소리로 내놓은 문제들이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거를 들은 법이나 이런 윤리하시는 분들이 저거 문제가 크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윤리나 이런 규범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생각.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없도록 기술이 부족해서 나온 문제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기술적인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